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재정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2년 우리가 세무사 재정학 해설 강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총평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고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그래서 1, 2, 3, 4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답을 찾긴 쉬웠습니다. 우리는 소득형이 아니라 소비형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거래 단계의 세액이냐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냐 했을 때 거래세는 아니고요. 부가가치에 부과됐으니까 정답은 2번이 안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세수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선형 누진세고요. 0.5가 한계 세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누진세니까 누진세의 정의는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니은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한계 세율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세수 탄력성은 1보다 크면 누진세고요. 1보다 작으면 누진세가 아니죠. 1보다 커야 됩니다. 틀렸고. 네 번째,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이 있는데 우리가 M과 A의 관계에서 A가 크면 A는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와 평균. 우리가 평균이 90점인데 우리가 80점 맞으면 평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계 세율이 더 작다. 라는 거죠. 올라가려면 한계 세율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게 누진세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 (3번) 볼게요. 개인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그랬어요. 근데 감면 총규모가 일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세금 액수를 똑같이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은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 공제의 실제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공제는 소득이 큰 사람이 한계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화의 특정 소득 공제니까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결정에는 한계 세율과 관계없다. 한계 세율은 소득 공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키겠죠. 무조건부, 소득보조, 현금보조와 같으니까. 두 번째,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대응보조금 가격보조에 해당하는 거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재의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뭐 따져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나서 공공재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이죠. 생산하는 것입니다. 5번, 비대응 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현 물 보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다. 5번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 법인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요.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중에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였어요.
3번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부채 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부결감에 유리하다. 그래서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법인세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크게 할 것이냐가 포인트였고 투자에서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냐가 포인트였다. 그걸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에 자본주의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뭐 하겠어요? 유리하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과세로 인해 상품 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비싸게 샀다. 그럼 조세 전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 누진소득세제에서 실질 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누진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2번 국가채무는 실질 가치를 감소시킨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채무자인 국가가 유리해질 거다. 3번 기업의 차입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이것도 차입금 빌린 돈이니까 채무자가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 번째 선형 누진세에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1번 4번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누진세면 부담을 시켜준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감가상각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치를 올리고, 그죠? 그래서 불리해지게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속 감가상각을 해주거나 감가상각의 폭을 넓히거나 기간을 줄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번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의 1 T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동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험에 나온 것처럼 이제 수요 분의 1, 공급 분의 1, 그 다음에 W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여기에 해당하고 임금률이 높아지면 여기에 해당하고 임금총액이 높아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안 해오도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초과부담이 후생손실이고 후생손실은 기본적으로 탄력적일 때 크고 비탄력적일 때 작습니다. 당연히 비탄력적이니까 뭐가 되는 거 초과부담을 작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간단하게 탄력적이면 초과부담이 크다. 비탄력적이면 작다. 그리고 조세 부담과 구분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재정적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통화주의 약파 경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구축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구축 효과는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축 효과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였죠. 그런데 불경기 이자율이 많이 오르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다. 케인작파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 증가를 가져옵니다. 리카도 대등정리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죠? 네 번째 러너 내부 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내부 채무는 현 세대, 외부 채무가 미래 세대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럼 리을만 제껴도요. 리을만 제껴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배로 적자지정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배로의 등가정리와 리카도의 등가정리가 같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공평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요.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의 환경세죠. 이건 뭐예요? 피구세예요. 피구세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피구세.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낼 수 있느냐.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인데 나머지는 그거랑 관계없고 얘는 피구세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10번 알링햄 샌드모의 탈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 세율 인상에 대한 대체 효과는 탄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탄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절대 위험 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 효과로 탄루소득을 크기를 줄인다. 얘는 늘리고 줄이는 게 대표적으로 알링햄 샌드모에 대한 이야기죠. 3번은 뭐 심리적 비용이고요. 4번에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행위와 회피된다. 조세회피와 구분된다. 절세행위도 불법성의 특징이 아니라 탈세겠죠. 5번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탄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다? 우리가 2번 처리를 했어요. 자, 11번입니다. 한계 세율이 소득액 5천만원까지는 10%,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30%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소득 2억 원, 2억 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준 이렇게 되죠. 가족 기준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결혼 중립성이라는 것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세금액이 달라졌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그럼 결혼 중립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부부 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적 공평성은 가족 단위로 바뀌었을 때 2억 원 벌었는데 5천만 원씩 됐으니까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처리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죠. 누진세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누진세입니다.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을 제공한다 라는 것이고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라는 것이고, 능력 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겠다 라는 건데 이건 편익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누진세는 뭘 같이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복지제도, 그래서 선형 누진세가 부의 소득세제랑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5번 미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한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어떤 경우에 누진세가 되는가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처리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이죠. 조세지출 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죠. 왜? 예산, 국회 허락을 받아라. 법인세 특별 감가상각 제도가 조세지출의 예고요. 3번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그랬죠. 감추어진 뭔가 깎아주고 이런 게 보조금이, 우리가 조세지출이지 실제로 보조금이 나가고 돈이 지출된 건 아니다 이겁니다. 4번 공익단체의 기부행위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다. 공제,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 처리가 됐어요. 14번입니다. 이자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C1, C2가 되겠고요. 자, 최초에 이렇게 있으면 E, Y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뭐가 됐다. 요렇게 우리가 이자율이 떨어진 거죠.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 플러스 R이었다면 얘가 1 플러스 R 1 마이너스 T로 감소하였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가르칠 때 현재 가로축에 있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현재 소비의 상대각이 싸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효과로는
C1의 상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C1이 증가하여 저축은 감소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C1이 감소하여. 그죠? 우리가 저축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축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 효과가 아니라 저축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저축에 대한 영향은 시점 간 자원 배분명 C1, C2니까 맞는 거고요.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보다 현재 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왜? 현재 소비 상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현재 소비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증가하고 소득 효과에 의해서 감소한다. 민간 저축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요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계산 문제는 잘 우리 재정학에서 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울기를 그렇게 많이 그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어떤 독점 기업의 수요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MC는 40이다. 이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기업에 부과할 때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에 그죠? 그럼 P는 200-Q다 라는 거예요. 200-Q.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MR 이렇게 지나지겠죠. MR. 자, MR은 여기서 기울기만 2배가 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MC가 40이 되는 것이죠. 40. 그러면 이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MR 200-2Q는 40이죠. 그러면 이 Q는 160이니까 Q는 80이 됩니다. 얘가 80이고요.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뭐야? 12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부과하자. 그럼 이렇게 부과해서 MC가 이제 MC 플러스 T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죠. 100이 되면 이제 또 다시 바뀝니다. 그럼 3번에 200-2Q는 1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Q는 100이니까 Q는 5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이제 50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150이 되겠죠. 자, 1번 시장 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맞죠?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 부담이죠.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 부담은 소비자 잉여가 어디였어요? 이만큼이죠. 그죠? 그런데 소비자 잉여가 뭘로 줄었어요? 여기가 아니지. 소비자 잉여가 여기였죠. 그죠? 소비자 잉여가 여기로 줄어들었죠. 지금. 그럼 지금 여기는 세금으로 가져간 거, 여기가 날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30 곱하기 2분의 1 해서 450이 날라간 거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 번째,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여기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50이죠. 그래서 150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여기니까 30 곱하기 50이니까 1500이니까요.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 수입은 3000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50에 대해서 한 거죠. 이게 독점이 좀 완전 경쟁하고 다른 거는 독점은 추후로 이제 따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4번에 세금은 60 걷었는데 거래가 50 됐으니까 3000이 지금 조세 수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5번 시장의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하버거는 아래 가정하의 조세귀착의 일반 균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두 재화에 XY가 있으며, 이 두 재화 X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1차 동차이고 X와 Y의 요소 집약도는 동일하다라는 건 좀 특이한 거죠. 왜냐면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이게 뭐 노동 집약적이냐, 뭐 자본 집약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다라는 거죠.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고 이 생산 요소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쓸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했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노동이고 뭐가 자본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번 X부분과 Y부분의 동일의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 가격을 낮추게 된다. 근데 요소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물품세랑은 상관이 없겠죠. 두 번째, X부분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집약적이다 이런 건 모르잖아요. 3번에 X부분에 대한 자본의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 가격을 낮추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X부분의 자본에 대한 과세야.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노동 집약제인지 자본 집약제인지 몰라요. 산출효과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X부분에 대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소대체효과는 해당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을 낮춘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된다. 그랬더니 자본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대한 상대 가격을 낮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 거였어요. 이런 거는. 왜? 그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어떤 거냐를 묻지도 않는 건데 기본적으로 논리, 어떤 부분 요소세의 요소 대체 효과는 그 재화가 노동 집약제든 자본 집약제든 아무 상관이 없다. 5번 Y부분의 노동에 대한 과세의 산출효과 요소 대체 효과는 같은 방향. 그러려면 Y부분이 노동 집약제인지 자본 집약제인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부분 요소세에서 요소 대체 효과를 알고 있습니까를 찾아내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쉽게 내려고 한 건데 오히려 혼란에 빠진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이건. 자, 17번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 최대부와 가격 설정에서는 비성수기에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에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에 일치시키는 효율적이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성수기에는 좀 높은 요금을, 비수기에는 한계 비용만큼을 입니다. 2번 공공부분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효율적이지만 손해예요. 이거였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경우 2부 가격 제도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결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산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받으시면 된다. 리을 램지 가격 설정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탄력적이면 낮은 가격을, 비탄력적이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저소득층이 불리한 느낌이 있죠. 5번에 미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러 공기업이 생산하면 안 되겠죠.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평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기역, 디귿, 리을인 2번 처리가 됐어요. 18번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는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열등제일 때는 노동의 공급 법칙을 따르지만 왜?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여가와 소득 모형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완만해지죠. 완만해집니다. 임금률이 낮아진 거. 그래서 얘가 처음에 W였다면
얘가 1 우리가 오 아이고 그죠? 자 얘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1 t의 w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여가의 상대 가격이 뭐 한 거예요? 싸진 겁니다. 그래서 여가의 상대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러면 여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죠. 여가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노동 공급이 뭐 하겠어요?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 임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가 소비가 감소하여 노동 공급이 증가해야죠. 여가 정상제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크면 후반굴절하는 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뭐 요 정도만 할게요. 뭐 맨날 나오는 게 딱 나왔으니까. 이따 총평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막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 자, 그 다음에 19번 졸겐슨이죠. 신고전파 투자이론이다. 그래서 C는 R 플러스 D의 PK였어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하겠죠. 생산 요소의 대체 탄력성이 작으면 자본 스톡의 사용자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용 탄력,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이 나오면 비용 탄력성, 비용에 둔감하게 비용에 어때요? 비용에 반응 안 할 수 있다. 팍팍 못 갈아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면 비용에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본 스톡의 사용자 비용 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건 좀 특이하게 된 건데 비용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잖아요. 얘가 작으면 비용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투자 영향이 미치는 거에 뭐 영향이 있겠어요? 왜냐면 법인세는 비용을 줄여주는 건데 비용을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우리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세의 경우 자본주의 구입 비용은 즉시 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불허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귀속이자 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는 중립적 법인세의 요건이었죠. 중립적 법인세의 요건. 그래서 요건 우리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된다. 계산 문제 없다. 외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자, 이제 19번, 20번.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죠.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이건 여기서의 효율은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생산성을 높인다. 즉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예요. 맞는 거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립을 해요? 안 되는 거고. 지역 간 재정 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가 있겠죠. 5추는 뭐였어요? 분권화 정리는 지방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이거 고르는 방법이 5추나 T부는 지방 분권이었고 지방 분권은 규모의 경제나 외부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방분권 제도가 중앙집권 제도보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다 그랬는데 당연히 아니에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 비용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리을, 미음하고 우리가 니은까지 틀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었다 였어요. 자,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했었냐면 20번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나름 신경을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답을 찾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21번부터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후생경제학의 일정리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맞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거다. 맞죠? 어떤 자원 배분 상태에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다. 파레토 개선이 되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 아니죠. 정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었다. 4번 영기준 예산제도. 5번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건 맞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답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A,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 각각 UA, UB 사회후생을 W라 할 때 우리가 옳지 않은 걸 구하는 겁니다. 어떤 배분 상태가 효용 가능 경계의 상태에 있다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없다. 왜? 효율적이니까요. 두 번째, 평등주의적 사회함수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롤스적인 형태. 왜? 굽어질 거니까. 세 번째, 롤스 형태. 이런 거고요. 네 번째, 사회후생함수가 U의 U, EUB일 경우에 B의 효용이 A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 효용이 주요되고 있다. 여기 이 곱해 있잖아요. 그렇게 5번 얘기했잖아요. 평등주의는 빈자에게 가중치를 둔다. 수백 번도 더 했던 겁니다. 이거 수백 번 더 했던 거. 정답은 5번이에요. 자, 23번입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제 가입시키는 거죠. 역선택, 강제 가입, 도덕적 해이, 기초공제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걸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재정학은 모든 선지를 다 알고 풀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틀린 걸 찾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20번 이후에 구성이 돼 있다고요. 몇 개를 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자, 먼저 A와 B는 현재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저감 비용은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MCA, MC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저감 비용이 같을 때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MCA가 얼마냐면 Q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하면 EQ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전체가 이제 각각 500단위씩이니까 1000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30%를 줄여야 되니까 1000에서 30%는 300이겠죠. 그래서 QA와 그죠? QA와 그 다음에 더하기 QB가 이제 뭐가 돼요? 우리가 3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집어넣으면 EQB 하면 Q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QA는 200을 줄이고 QB는 100을 줄이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제 MC죠. MC가 자, 이제 A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A가 이렇게 이제 GA고요. 그럼 이렇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MCA, MCB가 있는데 자, 이제 감축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QA고 얘가 얘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QA죠. 그 다음에 여기가 EQB.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감축을 할 때 요 두 개의 높이가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이가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 얘는 우리가 얘가 지금 200이고요. 얘는 100이니까 여기가 이제 200 나오겠죠. 그래서 오염배출권의 가격은 얼마다? 지금 200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비용이 높은 게 얘죠. 그럼 얘가 줄여야 되는 건 뭐예요? 100이잖아요. 그럼 얘가 100개만큼 배출권을 사면 되니까 100단위가 거래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25번에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의 X제가 천단이 존재하며 이 제와에 대한 효용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사회의 후생함수를 이렇게 가정할 경우 사회의 후생의 극대값은 입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1번 롤스 뭐 한다? UA, UB가 같아야 됩니다. 2번에 우리가 지금 XA 더하기 XB는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다? 천 단위가 주어져 있다. 근데 문제는 X와 요거 X 처리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제 가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효용함수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용함수를 줬으니까 여기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3 루트 XA는 그죠? 루트 XB가 되겠죠. 그죠? 함수를 그대로 줬으니까 집어넣습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9XA는 XB가 되겠죠. 그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대신에 그러면 XA 더하기 9XA는 1000이 되는 거니까 XA는 뭐가 됩니까? 100이 되고 XB가 9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0, 900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그렇게 나눠 가졌는데 요걸 이제 집어 넣어야 되겠죠. W는 미니멈 지금 이제 우리가 3 루트 100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 90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도 이제 30이고 얘도 30이니까 이제 더하면 안 되고 그냥 얘가 뭐예요? 3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 중에서 작은 수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3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 롤스 이 두 가지 계산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6 외부성에 관한 설명이죠. 1.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코제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 명확해야 되고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우가 있고 대규모 건설 공사로 인한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은 금전적인 내부성. 근데 5번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협상 비용이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27. 공공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 2, 3, 4 다 맞아요. 그런데 가치재와 공공재는 다르다 라고 했어요. 가치재는 가치를 부여한 거, 뭐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였고 교육이 순수 공공재 아니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게 줬다 이거예요. 28번. 공공의 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과반수제 갖는 거, 최적 다수결제, 린달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표 거래에서 발생하는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있다. 우리가 점수 투표제, 보다 투표제, 투표 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거죠. 이것도 답을 딱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뻔한 답들이니까. 29번입니다. 자, 29번을 보시면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니까 이번 시험의 키워드는 배출권 거래제도였어요. 작년에 누구였다? 리카도의 대등정리였다면 이번엔 배출권이 두 개나 나온 거잖아요. 계산 문제, 말 문제 두 개 나온 거죠.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배출한 목표량과 일치하는데 2번 정부는 총 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 저감 비용에 대한 정보를 관심이 없죠. 던지고 알아서 해. 던지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니네들이 하기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가져서 돈을 버세요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런 영역을 약간 이제 기업들이 고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되면 배출권의 가격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죠. 배출권 거래 시 한계 저감 비용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되고 그리고 균형은 저감 비용이 같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던지면 알아서 해라 라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30번 니스카네 모형이죠. 니스카네 모형 맨날 2번 한 거잖아요. 우리가 G니 G 미그 빌레인저 누가 많다 얘가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그 빌레인저보다 얘가 뭐예요?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단독으로 나올 건 니스카넨밖에 없어요 라고 강조를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가 된다. 자, 30번입니다.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거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중시한다. 내부적인 행정구역 내부예요.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게 좋죠. 틀렸고,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 재분배 총소비 증대를 통한 후생 증진에 국한된다. 국민의 후생이 국한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공공사업에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금전적 편익은 사회 후생과 관련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한 무형적 편익이 크다. 이거는 뭐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뭐가 클 수 있는 거니까. 5번, 공공사업은 이윤 이해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 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을 이용한다. 공공재는 일단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다. 32번입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효과적인 거예요. 첫 번째, 교육 기대를 확대시킨다. 그죠? 교육 기대를 확대시킨다. 되겠죠. 두 번째, 누진세제를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누진세제. 그렇죠. 인두세를 강화 이게 무슨 소득 불평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사람마다 세금 매기는 거니까 이건 중립세에 가깝다 그랬죠. 네 번째, 복권제도의 활성화. 사람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복권으로 인생 역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도화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말했던 20번 이후의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애킨슨 지수입니다. 사회 후생함수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여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다. 그래서 동일한 상태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동일한 상태라고 해도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사회 후생함수를 채택하고 있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리주의의 사회 후생함수는 0, 우리 애킨스 지수는 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 후생을 떨어뜨린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 대등수가 1인과 평균수도 격차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균등한 분배를 사회에서 떨어뜨리면 불평등을 싫어하는 거죠. 불평등을 싫어하면 이 격차가 커지겠죠. 그걸 상관없으면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가 0인 거죠. 정답은 2번이죠.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1인당 평균소득이 같으면 애킨슨 지수 0이다. 애킨슨 지수는 1 마이너스 균등분배 대등소득, 평균소득과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니까 둘이 같은 빵이 나오는 거죠. 동일한 분배 상태라도 사람마다 균등분배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킨슨 지수의 값은 여러 가지로 측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냐 롤스냐 평등주의냐 다 다르게 측정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 다 해드렸어요. 5번, 애킨슨 지수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지니계수와 똑같다 입니다. 34번을 볼게요.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정부의 재정 수입과는 관련이 없죠. 세금 걷는 건 아니니까. 시장 실패의 보완이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보험료에 의한 재원을 조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재정 수입을 달성하는 건 아니지만 재원은 사회부담. 자기가 받을 거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각 기관의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품목별이라고 하고, 그죠? 품목, 항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 간의 예산 편중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니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절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건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가 되었습니다. 2번 처리가 됐고요. 36번을 보시면 사회 우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롤스적 가치 판단에 기초한 사회 무차별 곡선은 L자형 직선은 공리주의.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7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이제 항상 잘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번에 문제를 냈다고 한 번씩 넣는 건데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답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로렌츠 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킨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럼 소득재분배 정책은 평등하게 만드는 거니까.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갖는다.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애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 계산. 이거 봐. 5번이죠. 5번. 물론 뭐 여긴 애킨슨 지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5번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우리가 커지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이건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너무 뻔한 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는 객관적인 수치로 하는 거지만 얘가 있어서 이걸 정답 처리한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38번이죠. 이것도 이제 한번 나왔죠. 그래서 브라운 잭슨은 중위투표자 선택이죠. 그래서 중위투표자가 공공재 수요에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공공 경비가 현격하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위 효과는 피콕 와이즈만이니까 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예요? 얘가 보물이고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다음 부캐넌은 뭐예요? 리바이어던 가설이고요. 그죠? 바그너의 법칙은 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처리가 됐고요. 39번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파레토 기준만을 충족하는 것 아니고 타당성 판정에만 아니고 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돼야 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이 뭐예요? 이자율을 이용하는 거다. 정답은 3번이고요. 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총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5번에 내부 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 할인율보다 크면 투자해야죠. M과 R 중에서 M이 크면 투자를 하는 거다.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됐더라. 자, 40번입니다. 40번은 그냥 4번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옳지 않다라고 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번 낸 문제니까 뭐 다음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좀 할게요. 네, 총평을 하는데 이제 올해 시험을 보고 제일 많이 받은 문자가 뭐냐면 80점 맞았다. 85점 맞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 첫 번째 난이도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평이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이하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어요. 재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세무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냐. 통과점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강조하는 거 통과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이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 주로 출제된 거예요. 제 수업을 들은 분은 아세요. 제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가져갈 건지 문제를 풀 수 있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식을 중심으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다 몰라도 상관없다.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이해는 다 시키지만 너무 재정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 중에서 안 나온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럼 제가 다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나와요, 이거 별표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다 거기 있어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 수험생은 하나입니다. 이거를 백과사전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내가 한번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아, 이걸 내가 공부를 했다.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것을 공부를 했는데, 뭐가 들어본 거는 같아. 그 답을 못 찾겠어. 그건 뭐냐면, 명확히 지금까지 나왔던 자주 빈출되는 그 포인트들을 못 잡은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론을 넓게 펼치는 방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확실한 것들을 촘촘히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특징은 계산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독점시장 조세에 부과한 거랑, 두 번째가 오연배출권이랑, 세 번째가 롤스 사회구생함수 정도가 생각나실 거예요.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재정학만큼은 기본적인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답 찾기 방법이 뭐였어요? 제가 이거는 정답,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사회구생함수에서 평등주의는 가중치가 없어, 이렇게 고르는 거 있잖아요. 코제는 협상 비용이 작아야 돼요. 이렇게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오답률을 찾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전반적으로 듣고 그거를 확장시킨,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철저하게 나오는 중심으로 오답 찾기, 정답 찾기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그리고 저 서우성과 함께하는 재정학 커리를 따라오셨을 때 이거를 가지고 80점을 못 맞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80에서 뭐 75, 80, 85, 90은 거의 나왔을 거다. 평이했다. 계산 문제를 다 버리더라도 그 정도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재정학이 세무사를 하시는데 세금에 대한 기본 논리를 이해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제 세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따라서 시험은 보고 원리는 알아가되 그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썩게 하거나 고차원적인 공부를 시키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 트렌드가 유지될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시험들이 다 그런 트렌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번, 깊은 공부보다는 기출 중심의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 수업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다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수업을 들으시고 이해되는 부분만 들으시고 제가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고 문제풀이가 될 거다.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된다.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뭐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고맙다고. 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니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알겠다. 여러분, 재정학은 통과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세법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최소 효율의 공부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 말 하고 싶어요. 10회분의 GS 모의고사 있잖아요. 힘들었는데 거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문제 유형도 똑같을 거예요. 몇 개 골라라, 틀린 걸 찾아라, 주제도 똑같을 거예요.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학 모의고사, 우리 GS 스파르타,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GS 스파르타는 정말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학만큼은 거기에서 벗어난 거 별로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출 해설 강의를 길게 하면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 찾는 요령과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 해커스 재정학,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를 커리를 한번 밟아보세요. 어렵더라도 처음엔 어려워요. 재정학은 첫 진입이 어렵고 뒤로 갈수록 편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해드렸던 찍기 특강에서도 다 나왔어요. 여러분, 결론 따라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에 부합하는 저 재정학 강사 서호성, 그리고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말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2차도 힘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